쓰는 사람은 현재를 삽니다. 매일 무언가를 발견하고 감탄하고 글로 쓰니까요. 경험을 꺼내 쓰면서도 과거로부터 날마다 달라져요. 매일 다시 태어나는 사람처럼.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희망합니다. 언제나 마음속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지의 말을 품고 있지요. 그처럼 오늘도 내일도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자 의미. 그게 저의 글쓰기의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139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짐작하셨을까요? 유유희의 2025년 첫 책! 오래 기다린 그 책! 고수리 작가님의 쓰는 사람의 문장필사 프로로그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수리수리 고수리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 고수리 작가입니다. 드디어 유유희 첫 책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작가님. 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그동안 기억이 날아간 것 같네요. 계속 너무 열심히 열심히 출간 작업이 일하는 것 같아요. 있었고, 네. 네. 저희 정말 거의 실시간으로 작업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쵸? 네, 거의 저도 4월과 5월 어떻게 네. 지나갔는지 모르게끔 지금 이렇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무사히 지금 예스24에서 엊그저께부터 14일부터 펀딩을 오픈했는데 네. 반응이 너무 뜨겁습니다. 와, 첫째 날 100% 달성했고 달성했고, 두 번째 날 200% 달성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와, 48시간 이내에 네. 저희가 100부 달성도. 예스 펀딩. 지금 예스 펀딩 네. 요정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쓰는 사람의 문장필사 어떤 음. 책인지 작가님 한번 직접 소개 부탁드려요. 아, 네. 쓰는 사람의 문장 필사는 제가 지난 8년간 2,000여 명의 학우들의 인생을 글로 풀었을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글쓰기 안내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글쓰기를 가르쳤던 조언들과 그때 경험들과 그리고 글쓰기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쓰기 문장들을 모아서 한 권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진심 1000%. 그러니까 진심 10,000%입니다. 무한대로 담아버리는 네. 그런 한 권의 책이 탄생을 했고요. 네. 이번 책 이제 출간을 앞두고 작가님 소개글을 네.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번 네.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의 양력은 누군가 읽어드려야 완성이 되니까요. 네. 어릴 때부터 막연히 작가가 되고 싶었다. KBS 인간극장을 비롯한 휴먼 다큐 작가로 일하며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인생책을 읽었다.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서 브런치 스토리에 30일 동안 매일 글을 썼다. 꾸준한 글쓰기로 제1회 브런치북 프로젝트 금상을 수상하고 첫 책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를 출간했다. 이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야 만다. 고등어,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바다처럼 쪘다. 그리고 마음 쓰는 밤도 있었고요. 선명한 사랑 등 삶 속에서 살아온 경험을 하나둘씩 꺼내어 썼다. 이야기는 넘쳐 흘러 첫 장편소설 까멜리아 사롱이 탄생했다. 지난 8년간 글쓰기 안내자로 활동하며 성별, 연령, 직업 모두 다양한 2,000여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고유한 이야기를 쓰도록 도왔다. 글쓰기 수업 시간에 주고받은 마음들을 마음 쓰는 밤에 적어두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더 나아가 잘 살아보고 싶어졌다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여전히 즐겁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동아일보 칼럼 고수리의 관계의 재발견을 연재 중이고 트레바리 독서 모임을 이끌며 세종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전해주기 위해 쓰는 사람의 문장필사를 썼다. 에세이 100권을 고르고 골라 마음의 분황이 되어준 글쓰기 문장을 모았다. 책갈피마다 쓰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 글쓰기 에세이도 끼워두었다. 쓰는 동기와 쓰는 마음, 쓰는 방법과 쓰는 훈련을 모두 담아 계속 쓰는 사람이 되도록 다정하게 이끌어주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와, 네. 이것이 저희의 글쓰기 책의 역사죠. 그렇죠? 근데
그 에디터리가 이 글쓰기 작가 소개를 저한테 처음에 이제 샘플로 보내주셨을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잖아요. 저 진짜 선생님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시죠. 그 네. 옛날에 위인전 자서전 같은 데 보면 뒤에 나오는 양력 같은 느낌? 지금 고수리 문학관을 세운다면 그 앞에 네, 제가 세워놓을 그런 글을 썼네요. 네, 저희 진짜 열심히 달려왔네요. 네, 지난 인생을 한번 네.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저의 작가 인생을 반추하며 쓴 작가 소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필사책을 만들기로 하고 네. 진짜 필사책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이 중에 우리가 어떤 책을 쓸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죠.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같이 만들었던 마음 쓰는 밤을 이제 떠올리고 우리 작가님과 만들어야 될 책의 힌트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제 이 책을 읽어줄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글 써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자꾸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그런 끙끙대고 쓰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책을 읽어야 할 독자들. 분이고 더불어서 작가님을 찾아오는 글쓰기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원고 없을 때 기획안 썼을 때부터 고수리표 다정한 글쓰기 안내서라고 이제 제가 필사책에다가 이제 적어놨었고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문장들만을 이제 에세이에서 모아보자고 컨셉을 확정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과정이 좀 쉽지는 않았지만요. 맞아, 너무 네. 힘들었죠. 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열어봐야 아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필사책을 제안받고 작가님도 나름의 고민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고민을 좀 하셨을까요? 일단 저는 먼저 올 것이 왔다. 네, 에디터리의 기획의 끝을 볼 것이다. 라는 일단 신뢰가 있어서 별로 두렵진 않았고요. 네. 다만 이제 필사책이 굉장히 홍수처럼 범람에 있다고 할 정도로 서점에 많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뾰족하게 뚫고 가야 할 기획이 있어야 될 텐데 뭐가 이제 특별화가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제 글쓰기라는 키워드가 떠올랐고 그리고 에세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도 정말 좋은 산문들, 좋은 에세이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사명감이 있어요. 특히 이제 네. 우리나라의 젊은 작가들한테 굉장히 좋은 에세이 많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전 처음에는 이제 글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에세이만 생각을 했었죠. 한국의 좋은 에세이를 네. 발견해서 에세이 문장들만 뽑는 건 어떨까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디터리에 아이디어가 덧붙여져서 이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어. 그냥 엄청난 기획, 그 통찰력, 네. 인사이트가 덧대어져서 우리가 마음 쓰는 밤 글쓰기 책도 같이 냈던 콤비인데 글쓰기로 가시죠 해서 글쓰기 문장들로 갔죠. 맞습니다. 네. 에세이 중에서도 글쓰기 문장과 관련한 부분들을 그리고 진짜로 사실은 그냥 아직 책을 내지 않은 그냥 독자로서 머물러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책을 낸 작가라고 하면 굉장히 자신의 글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도 확신이 있고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책을 많이 내고 작가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안에 모아놓은 글쓰기 문장들을 보면 저마다의 고민 안 써지는 데는 왜 안 써질까에 대한 고민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자꾸 자신을 글을 못 쓰게 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의 또 고민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작가들도 다 똑같이 나처럼 이렇게 백지 앞에서 끙끙대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도 되게 위안을 줄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 문장들을 추리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제가 진짜 평소에 글 쓰기 위해서 이제 용기와 그 스스로를 자신을 독려할 때 그 문장들을 많이 활용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모았던 문장들이 대부분 이제 다 글쓰기에 연결된 네. 문장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이미 이제 작가님이 다 모아둔 게 있었었고 그래서 써도 된다, 쓸 수 있다, 잘하고 있다. 그게 정말 쓰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또 이 책을 만들면서
정말 그 유유이와 이제 책을 음. 만들고 있는 작가님들한테도 원고 안 써지시냐 이 음. 책 한번 보셔라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이렇게 확신이 들면서 작업하고 그랬습니다. 유이 작가 군단의 필독서에 네, 제가 꼭 넣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계약하시면 키트로 맞아요. 키트로 제공을 해드리는 식으로. 네. 어,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처음 에세이 쓸 때, 첫 에세이 쓸 때 그 편집자님이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 최전선이라는 책을 갑자기 그냥 선물을 주셨거든요. 이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막막하고 그리고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글을 써야 되잖아요. 적어도 한 40편? 30편에서 40편 정도 글을 써야 되는데 계속 쓰는 게 쉽지 않은 걸 아니까 약간 그런 응원차 주셨었는데 그런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 최전선 같은 그런 책을 제가 이제 8년, 9년이 지나서 쓰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되게 뿌듯해진다. 네. 네. 뭉클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진짜 글 쓰시는 분들, 막막함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주저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용기 좀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때 문장을 모으고 제 글쓰기 에세이도 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늘 작가님이 그 인스타에 세사대 문창과 줌으로 이제 만난 수업을 하고 그걸 이제 조금씩 잘라서 네. 올려주셨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저렇게 어떤 글쓰기의 조언들을 이 학인들한테 나눠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보곤 했는데 그때 해주는 말들이 좋고 그렇게 좋으니까 더 알고 싶고 그 말들을 그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잡아주는지 이 귀한 이야기를 진짜 책에 담고 싶다. 이런 또 의도로 쓰는 사람의 문장 필사가 반영이 되었답니다. 맞아요. 네. 제가 항상 수업할 때 되게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려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는 이게 우리가 1대1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딱 그 시간에 몰입해서 그 시간만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단편적인 그런 일반적인 설명이나 이론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당신 이야기 듣고 있고 거기에 내가 경청하고 감흥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질문을 하고 싶다. 뭐 이 용기를 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편집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북토크나 그런 글쓰기 수업 후기들도 되게 오랫동안 제가 꼼꼼하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해와서 저도 되게 뜨거웠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쓰는 사람이 문장 필사까지 하면 이제 7권의 저서를 낸 작가잖아요. 그 6권까지 쓰면서 처음으로 습니다체로 글을 썼어요. 맞아요. 네, 뭐뭐 요체. 강의하듯이. 네, 강의하듯이. 그러니까 구어체로 말을 썼단 말이에요. 에세이를 썼는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네, 너무 어색했어요. 사실은 글 쓸 때. 네. 왜냐하면 마음 쓰는 밤을 쓸 때도 글쓰기 에세이지만 당연히 이제 그냥 문어체로 뭐뭐 했다 채로 하니까 담담하게 거리두기가 가능해지고 뭔가 더 정돈된 느낌인데 근데 저희 이 책을 할 때는 진짜 좀 뜨겁게 쓰고 싶다라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수업하면서 썼던 교환이나 아니면 제가 뭐 레터처럼 주고받은 글들이나 아니면 댓글 같은 것들도 제가 다 모아서 보내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거의 한 몇백 페이지 됐었는데 근데 그걸 토대로 진짜로 제가 고술이라는 작가가 글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말로는 실제 수업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는가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이 좀 많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가지고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고수리 작가님의 글쓰기 수업을 들을 수 없으니 이 책 한 권으로 작가님과의 어떤 그런 글쓰기 수업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네. 그 글을 읽고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하고 필사로 옮겨보고 음. 그 다음에 이어서 자신의 글을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만들게 되었고 작가님은 어색했다고 했지만 네. 저는 읽는 사람으로서는 네. 정말로 쉽게 넘어가는 아, 거예요. 진짜요? 네. 저는 이게 너무 뜨거운 거 아닌가, 너무 다정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더 담담해야 되는지 않나. 그런 고민하셨군요. 네. 네.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고민했는데,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제된 것도 좋지만, 진짜 좀 뜨겁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또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네. 네, 저는 말을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닌데, 잘하고 네, 계시네요. 수업할 때도 그렇고, 네. 뭐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항상 말을 좀 제가 스스로는 좀 많이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되게 제가 말을 엄청 유려하게 잘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되게 주고 싶어서 되게 이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게 있으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전달됐으면 네. 좋겠다라는 마음을 뭔가 썼습니다. 수업을 네. 들을 때도 선생님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지금 이걸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그리고 이게 정말 얼마나 깊은 세계인지 너희는 아니? 그러면서 수학 증명을 막 해내는 그런 선생님들을 봤던 것 같은데 그럼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특히나 줌 강의 하실 때 좀 그런 매력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고 맞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의 그 책에 샅샅이 담았습니다. 정말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네. 2022년에 마음 쓰는 밤, 네. 그리고 2023년 선명한 사랑에 이어서 이제 2025년 쓰는 사람의 문장필사까지 네. 저랑 에디터리 수수리 작가님과 함께한 게 이제 세 번째 책입니다. 네. 제가 정말 19년째 책을 만들어 왔고 거의 한 95종의 책을 만들었는데 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한 작가님하고 이렇게 계속 해온 적이 있었나 했더니 도대체 작가님이 제가 세 번째 책이 이제 기억을 먹는 아이였고 그리고 이제 고수리 작가님이 이렇게 세 번째 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앞에 네. 앉혀놓고 대놓고 물어보지만 네. 혹시 그냥 에디터리와 함께 하는 작업이 그냥 뭔가 진짜 제가 쿵 하고 얘기하면 짝 하고 받아주는 진짜 저희 약간 너무 이제 쿵짝이 잘 맞는 거예요. 뭐랄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이미 답을 알면서 네. 물어보고 있어. 그리고 저를 굉장히 잘 구슬리시고요. 작가님 하면서 웃으면서 저를 또 이렇게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저희의 열정의 주파수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온도가 잘 맞아서 열정의 주파수 온도가 좀 뜨거워요. 일반적인 것보다 좀 네. 뜨겁게. 뜨거워요. 그래서 네. 그게 너무 잘 맞아서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그래서 저희가 작가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네. 잘 맞는 편집자를 만난다는 것도 되게 행운이잖아요. 어느덧 저희가 3권을 했다니 너무 신기하고 그냥 계속 할 것 같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네. 제가 수리수리 작가님하고 저도 이제 작업을 할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뭘 요청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담아서 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고 그걸 늘 항상 채워주시고 그래서 특히나 또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는 특히 맞아, 작가님이 저희 너무 무슨 감각이 있어서 네 제가 막 어떤 그림을 그냥 대충 밑그림을 그려오면은 작가님이 그걸 싹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진짜 희열이 여기에 또 위트비트의 어떤 위트보이의 정신 차려요. 위트보이의 그 섬세한 그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지만 아무튼간에 너무 잘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가 며칠 전에도 만나서 홍보 영상을 뚝딱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편집은 위트보이님이 굉장히 뚝딱이 아니라 긴 시간을 했지만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진짜 저희 그냥 스튜디오 달랑 빌려가지고 저희 셋이서
앞에서 막 조명하고 뭐 위치 선정하고 저는 막 의상 6벌 가지고 오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켓 네. 하나만 가져와 주세요. 근데 6벌 딱 준비해 오시는 네, 이 6벌. 준비성. 그리고 안경도 가져갈게요. 그리고 노트 가져갈게요. 소품. 네, 소품 다 가져가고 화장 가져가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약간 대학교 동아리 느낌이 나는 거예요. 유희 동아리. 이것이 다 간의 네. 수공업이다.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막 그래서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음. 저는 그 만드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근데 항상 책을 만들 때 에디터리랑 작업을 할 때는 그 책 만드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원고를 주고받고 책의 꼴로 나오는 그 형태까지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작업들 있잖아요. 책 팔러 보찜지고 친필로 메시지 삼천리, 쓰고. 네, 삼천리 떠다니는. 네, 저 네네네. 어제 친필 메시지 맞아. 몇백 장 쓰고 사인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다, 즐겁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즐거운 힘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다행이에요. 네. 제가 늘 이제 작가님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도 그런 네. 부분이거든요. 이제 책의 어떤 성과나 결과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어떻게 장담해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한 시절을 매듭하는 이 책을 만드는 과정은 진짜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는데 이 시간을 충분히 인생을 좀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즐거움을 주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게 저도 마찬가지로 그 기운을 받고 작가님한테 서로 주고받는 그 기운이 이래서 에디터리 수리수리 에디터리라고 합니다. 네. 진짜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저희가 유이 레터의 번외편으로 수리수리 레터까지 가끔 가잖아요. 매우 뜨문하게 가지만 이번에 또 이번에 갑자기 갔잖아요. 거미줄을 해치고 보냈습니다. 네. 그거 비하인드 얘기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네, 제가 도수 치료를 받고 맞아. 네. 작가님이 연락이 안 될 때는 온리 도수 치료. 제가 지금 부상을 좀 당했어가지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요가를 하지 못한 지 진짜 벌써 한 6개월 넘어가고 있거든요. 운동하는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정형외과 다니면서 도수 치료를 하고 있는데 도수 치료 끝나고 딱 나왔는데 그때 한 11시쯤이었거든요. 우리 편집자님이 또 웃으면서 작가님 점심 전까지만 레터의 시를 작가의 말 조금만 써주실 수 있어요? 이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로 대여섯 줄을 그래요? 그 코멘트를 네네. 요청드린 거였거든요. 네네. 그렇게 가볍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네네. 남았고 그리고 이제 쓰긴 빨리 써야겠고 네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왜 갑자기 생각났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어쨌든 하나라도 더 창고로 네네. 보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실 텐데라는 생각에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네. 작가님이 한 바닥을 진심을 담아서 또 네,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그 유유히 레터는 유유히 톡을 읽으신 독자님들 그리고 유유히를 아는 분들이 이제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나 유유히 월드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근데 이거를 갑자기 딱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하철역에 서가지고 썼어요. 그 플랫폼에 서가지고. 휴대폰으로 쓰다 보니 또 이만큼 길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바로 미팅이 있었거든요. 가는 길인데. 그걸 또 해주신다 그렇게. 네네. 그렇게 해서 썼는데 그 레터에 제가 썼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수리수리 레터를 읽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썼거든요. 네. 책 만드는 과정을 저랑 이제 수리수리 에디터리는 각자의 계정에도 항상 책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공유를 하고 유이 공식 계정과 그리고 레터 유이 톡에서도 계속 그걸 공유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이걸 기획을 했고 이걸 만들어 가고 있고 뭐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지금 인용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그리고 뭐 진짜 좌충우돌을 하고 계속 내가 정신을 놓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되게 상세하게 많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책 만드는 과정을 독자들이랑 공유하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왜냐하면 이 책이라는 한 권의 물성으로 된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냥 되게 완성도 있는 이 예쁜 완벽한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좌충우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손길과 시간과 정성이 깃드는지를 같이 공유를 하면 이제 독자들은 같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아, 이 책이 처음에 이 씨앗이 이렇게 움터서 이게 자라고 열매를 이렇게 맺는구나 또 보면서 약간 우리의 진심을 좀 보여주고 싶은 방법으로 저는 계속 공유를 하거든요. 뭐랄까? 독자들을 찾는 거죠. 우리 책을 이제 맞아요. 흘러가는 피드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만들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한 번이라도 레이더멍에 걸리셨던 분들은 다음 작업을 하는 것도 아,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라는 것도 좀 알아가시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또 작가님이고 작가님 뒤에 이제 제가 있고 제 옆에는 이제 유튜브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송윤현 실장님이 있잖아요. 저희의 디자이너이자 모든 것을 예쁘게 진짜. 매만져 주시는 송 실장님 얘기 하나만 해도 돼요? 네, 해주세요. 너무 감동적인 게 네. 진짜 이번에도 그 같은 일정 중에 표지 시안을 6개인가 7개를 보내주셨잖아요. 네. 지금 저는 또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종이 이제 를 정하는 건 이제 저랑 이제 디자이너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있죠. 뭐 우리가 원하는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 잉크를 개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별색으로. 근데 아예 종이를 그 색깔로 색지로 쓸 수 있다면 그것도 이제 퀄리티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건데. 근데 그런 색깔이 이쁜 게 또 사실 없어서 그 종을 찾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의 송 실장님은 이제 그동안의 경력과 이제 그리고 어떤 이 동물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종이를 딱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 이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화면으로 볼 때는 아, 네, 이런 종이도 있군요. 아, 이쁘네요. 저희 색깔과 비슷하네요. 근데 이거 좀 단가랑 이런 것들 좀 보고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 5월 1일 노동절이어서 그 제작처가 쉬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실장님이 아침에 잠깐 보자고. 그래서 그 종이 샘플 들고 플랫폼 피 찾아오신 거예요. 다리 다치시지 않았어요? 지금 다행히 깁스 푸시고 이제 보호대 하고 네. 다니시는데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까지 저랑 계속 또 밤늦게까지 막 마감하고 막 이러느라고 되게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잠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근데 아침에 10시쯤 보자 해가지고 만나서 그 종이 샘플 다 펼쳐놓고 거기서 회의를 1시간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종이었어요. 네. 그 시각 고수리 작가는 노동절에 작업실에 혼자 나가서 저희의 마지막 최종교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다 같이 네, 그러니까, 진짜 불태우고 네. 있는 그 와중 옷 하나라도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발견했잖아요. 결국에는 진짜. 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공유하면서 그 과정 자체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거죠. 독자들이랑.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이 협업하는 사람들끼리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이 또 자꾸 중독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저번에 그 에디터리의 뒷모습이 떠오르는데 오늘 표지가 나온대요, 작가님. 저 송 실장님 작업실에 가서 교정 보려고요 하면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옆에서. 그래서 웃으면서 감시하시는 건가? 그렇죠. 모니터 네, 뒤에 실장님이 네. 디자인하고 계시고 저는 그 테이블 앞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언제 나오나 어찌나 발걸음이 경쾌한지. 실장님께 참 많은 죄를 네.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진짜 이 유유히 월드에 그 인물들이 있어요. 인물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네. 그렇게 책이 한 권이 탄생을 했다,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거 유유히 독립출판물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등장인물. 정말 우당탕탕 좌충우돌. 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하면서 제 수록료를 이제 지급하는 그런 어떤 계약건을 네. 메일을 몇 통이나 보냈지 하고 어제 그냥 대략 그 페이지로 넘겨봤거든요. 네. 그랬는데 200여 통의 메일을 제가 주고받고 그 사이에 계약서도 쓰고 비용도 정산하고 등등등. 네. 와, 이건 진짜 그 필사책이라는 게 네. 편집자의 차력쇼구나 하는 어떤 노동 강도에 대한 네. 게 저도 처음이자 지금 계속 제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의에서 필사책은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러면서. 아니, 이렇게 힘들 줄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왜 고전을 내는지, 음. 그 저작권에 어떤 허락이 없는 걸 필사로 네. 하는지, 저희는 1부터 100까지 다 허락을 받는 그런 이제 지금 동시대의 작가님들의 좋은 글을 최대한 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문장들이 또 교체될 때마다 또 새로 실시간으로 또 제가 또 더 맞아요.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또 막 몇 페이지로 또 음. 이렇게 모아서 이만큼의 걸 준비해 놨으니 이제 음. 거기서 또 알아서 써라. 이런 거죠. 네. 에디터리가 작가님 한 4-5문장만 보내주세요 하면 저는 또 한 40문장 해가지고 또 보내고. 네, 충분히 쓰세요. 네, 이렇게. 네, 여기서 우리 왜냐면 어떤 챕터에 맞는 문장들이 맞아요.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구성을 네, 또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이거는 손발이 착착 맞지 않으면은 맞아요. 이 속도로 나올 수 없었다. 나올 수 없었다. 네, 그랬습니다. 이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인용에 허락해주신 출판사와 그리고 작가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진짜 그 와중에 또 응원의 메시지도 담아주신 출판사나 작가님들이 많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이 공유해서 네. 막 울고. 왜냐면 저 혼자만 감동할 수가 없어서 바로 실시간으로 작가님한테 캡처해가지고 이것 보세요. 대박이야. 나도 이런 작가 될 거야. 그런 감동의 눈물바다를 만들면서 네.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책 속으로 제가 작가님을 좀 더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네. 이제 그 아까 양력을 읊을 때 막연히 작가가 되고 싶었다라고 이제 네. 나오긴 하는데 그 언제부터 쓰는 사람이라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이 아내가 아니라 마음 쓰는 밤에 네. 7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어쨌든 쓸 수 있는 게 글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 어렸을 때 또 글쓰기에 매료되는 아이들이 있죠. 특정 네네. 아이들이. 그렇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작가님을 매료시킨 이유 그리고 언제부터 내가 쓴 사람이라는 자각이 생겼는가 이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7살 때부터라고 언급했던 건 한글로 내 이름을 쓸 수 있는 때가 수리 고수리라고 쓸 수 있을 때가 아마 7살부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강원도에 어떤 전체 연합 그런 100일장에 가서 장원을 타왔어요. 8살에? 네, 1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이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버스가 하루에 딱 한 번 들어오는 그러니까 2번이겠죠 왕복이니까 딱 2번 들어오는 그런 진짜 시골 깡촌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짜 시골에 수리수리라는 조그만 촌 아이가 가서 이제 장원을 했구나. 이제 이게 글쓰기에 당연히 재능이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때만 그랬고요. 그다음부터는 조용했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큰 상은 받지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글쓰기에 좀 어느 정도 뭔가 재능은 있었겠구나라고 짐작은 하는데 그냥 스스로 제가 생각했을 때 쓰는 사람이라는 자아가 생긴 건 사실 제가 100일장에 나가서 글을 썼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평가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거짓을 아주 적절히 잘 섞어서 쓰는 사람의 그런 아이이기도 했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처음으로 제 진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저한테는 생애 처음 에세이였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소설가 단체에서 강원도에서 소설가 단체에서 이제 1박 2일로 캠프 같은 걸 하면서 거기에서 글을 쓰고 그 수상작을 낭독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공선욱 작가님을 그때 처음 뵀었거든요. 네네. 그때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었어요. 이제 그 누구나 하나씩 자기 안에 비밀 같은 건 끌어안고 살잖아요. 근데 그 청소년기에 그 당시에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제 이혼을 하시고 내가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혼자서 이제 내 유학을 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의 심정이랑 그간 내가 남들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썼단 말이에요. 네, 처음으로 썼는데 이제 그게 이제 상을 받게 된 거죠. 와. 그래서 그걸 그 캠프 하는데 거기 나와서 읽어보래요. 아. 낭독하래요. 이제 글이 상을 받은 것도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는데, 낭독해야 된다라는 그 게. 글을 낭독해야 된다는 어. 게, 너무 떨렸거든요. 왜냐면 누가 내 얘기를 뭐 들어주겠어 그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낭독했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남아있고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야 만다 제 두 번째 에세이에 들어가 있는데 모두 다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그런 글을 쓰고 낭독할 수 있는 게 가능했던 건 한 번 만나고 헤어질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 물론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차피 곧 전학을 갈 거였고 그 전에도 전학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거든요. 이제 가족 사정으로 인해서. 근데 전학 가기 전날까지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간다는 얘기를 못했던 친구였었어요. 아, 네. 갑자기 가는 친구였군요. 네. 왜냐하면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서 가는 건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뭐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 야반도주 하듯이 사라지는 그런 친구였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의 경험이 너무 강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얘기를 써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 읽어주는구나. 그러니까 생애 최초 에세이를 써보고 그 에세이를 낭독해본 경험인데 이 경험이 이제 글쓰기 수업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경험이거든요. 처음으로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소리 내어서 내 이야기를 읽고 그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그 에너지를 주고받는 경험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글쓰기가 저를 매료시켰고 그 이후부터는 백일장에 연연하지 않고 혼자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고등학교 때부터. 네. 그래서 그 마음 쓰는 밤에 그 얘기도 나오죠. 17살 때 처음 썼던 소설을 30 넘어서 완성시켰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네네. 혼자 그 소설이 아니라 그때 썼던 초고로 썼던 에세이들이 몇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30에 돼서 쓸 수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용히 책상 앞에서 뭔가를 조용히 쓰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충분히 미래의 작가님입니다. 작가님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겠죠. 네. 쓰는 사람의 문장필사 에필로그에는 이제 작가님의 그 쓰는 사람 이제 쓰면 됩니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그렇게 글쓰기에 매료되었고 글쓰기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지만 이제 실제적인 이제 생활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되니까 전공도 이제 글과 관련된 그런 과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실용적인 학문을 이제 선택하고 전공으로 어쩌면 이제 쓰는 사람으로서 내가 모든 걸 다 여기다 걸어보겠다. 약간 이런 용기는 아직 갖고 있지 못한 채 그런 시간을 조금 오래 지나온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제가 무슨 과 전공인지 아시죠? 저는 알죠. 무슨 과 전공이냐면 중국어 학과입니다. 근데 니하오. 근데 중국어학과인데 중국어를 못해요. 저도 불문이지만 불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년 전에 제가 학교에 들어갈 때 대학교 들어갈 때 중국이 뜬다더라라고 해서 저는 한참 중국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에 성조가 있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그때 또 이제 수능을 완전히 망치기도 했고 이런 슬픈 사연의 시작은 수능을 망하고 그냥 뭔가 용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원래 막 국어도 그걸 보면 어문도 항상 1등급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국어 천재라고 학교에서도 막 불렸었거든요. 그리고 막 영어도 막 1등급 나오고 이랬었는데 국어가 5등급 나온 거예요. 언어가 5등급 나오고 수능에서 5등급 나오고 영어도 4등급 나오고 너무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망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갈 수 있는 학과가 얼마 없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어 학과를 주변에서 이제
저는 국문과를 가고 싶었지만 엄마가 너무나 반대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도 반대하고 가도 이제 넌 취업이 할 게 없다. 그래서 갔는데 그렇게 하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대신 이제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방송 쪽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방송 쪽을 하면서 그때는 PD였었거든요. PD 활동하면서 카메라 만지고 뭔가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방송 쪽으로 가볼까도 했는데 이것도 사실 뭐 전망이 좋지 않다. 너무 언론고시 준비하려면 몇 년은 누가 그렇다. 뒷바라지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라고 네. 했는데 사실 전 작가가 너무 되고 싶었거든요. 그때 대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김일한 작가님의 달려라 아비가 그 당시에 나왔어요. 처음에. 근데 그 소설을 읽고 이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엄청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막 감탄도 있고 막 질투도 있고 막 나도 쓰고 싶다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우리는 그쪽 전공을 하지 않으면 못 쓸 거란 못 쓸 생각도 거란 하고. 생각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문창과나 국문과를 나오지 않으면 작가는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접고 계속 혼자서 그냥 썼던 거죠. 그렇죠. 혼자서만 쓰다가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광고기획 PD로 일을 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저 작가 하겠습니다. 작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나왔죠. 나와서 이제 제가 아는 작가라 함은 작가로 불릴 수 있는 직업은 실용적이면서도 그럴 수 있는 직업은 방송 작가니까 방송 작가부터 바닥부터 해보겠다라고 해서 막내 작가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막내 작가들 중에. 그렇죠. 네. 막내 작가들이 대부분 20대 초반 20대 초반. 네, 저는 이제 이미 후반쯤 넘어가고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냥 뭔가 용기가 없었지만 계속 그 글쓰기에 있었어. 언저리를 계속 맴돌고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네. 이 길을 어떻게 하면 가볼까. 네. 계속 맴돌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 뒤돌아보면 저한테 정말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코스로 계속 백일장 키드로 자라서 국문과나 문창과를 나와서 뭔가 등단을 했다던가 그런 식으로 탄탄대로로 작가가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과는 또 다른 글을 쓰고 있을 거란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첫 책이 30살 넘어서 나왔는데 지금으로 저도 젊은 작가는 아니죠. 완전 젊은 작가는 아닌데 근데 그 대신에 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른 경험들을 해왔구나라고 하면 제가 이제 써야 할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온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되게 좀 겸허해질 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다른 세계를 또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쓰는 저의 글쓰기의 기반이 그 다른 경험들을 하면서 굳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의 이제 편집자를 꿈꾸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전공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실제로 업무를 하고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혹은 그 외적인 경험이 더 도움이 될 그런 확률이 진짜 크죠. 그래서 나의 경험을 조금 더 믿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참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런 사회 경험이 없을 때는 참 힘든. 맞아. 그걸 갖기까지가 너무 내가 힘든.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뭐 애초에 포기해버리곤 하는데 그것보다 진짜 나는 다른 경험을 많이 해왔구나. 그 경험치를 쌓는 게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이 확신이 좀 있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작가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시기, 네,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면 공개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혼자 이제 그렇게 어딘가에 써놓는 거 말고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쓴 글. 저는 미니홈피입니다. 그때, 이렇게 우리의 세대가 그때 드러나나요? 기억나니? 네, 기억나니? 싸이월드 BGM 깔아지고. 싸이월드 미니홈피. 싸이월드 미니홈피 게시판에 계속 글을 올렸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블로그보다 조금 더 용감한
선택이긴 했죠. 블로그는 익명으로 할 수 있는데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익명이 아니라 네, 아는 거죠. 나라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취향에 깃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게시판에 계속해서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 게시판으로 지금까지 독자가 되신 분들도 꽤 많아요. 네. 진짜요? 네. 와. 그래서 그때 이제 게시판에 계속해서 글을 올리다가 블로그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유령 블로그. 왜냐하면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다 보니 또 제 이름을 걸고 글을 쓰는 게 되니까 이게 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대신 조금 더 자유롭게 그냥 내 얘기 쓰고 싶다라고 해서 뭐 네이버 블로그도 개설했었고 티스토리도 개설을 했었고 막 그런 유령 블로그를 운영을 했다가 거기에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유령 블로그에서 이제 하나둘 댓글이 달리고 그분들도 이제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 유령 블로그 소개 자체를 저는 익명의 당신이 살아있는 잎처럼 흔들리면서 살아있기 바란다. 내 글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개 글을 써놨었는데 그 글들을 이제 초고 삼아서 방송 작가를 잠시 쉬고 쉬는 틈에 정말 내 글 한번 고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진짜 써보고 싶다 작가처럼 라고 해서 그때 브런치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네, 연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 네. 자신에게 이제 연재 숙제를 줬죠. 30일간 매일 쓰기. 네. 네. 30일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매일 쓴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었던 게 다양한 글을 쓴다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저의 글쓰기 자체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소설도 썼었고 아니면 문체 자체도 되게 담담한 글도 썼었고 완전 통통 튀는 글도 써봤고 뭐 서간문도 써봤고 막 여러 가지를 엄청 많이 시도하면서 동화까지 써봤었어요. 그래서 그걸 30일 동안 매번 다르게 이제 쓰는 연습을 했던 거죠. 공개적으로. 네. 거의 그 이슬아 작가님의 이메일 연재처럼 그렇죠. 메일 마감을 그냥 네. 해버렸네요. 네, 매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브런치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던 거죠. 네, 그 당시가 제가 브런치 1세대예요. 1회. 네, 2015년 7월 3일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가 이제 브런치 서비스가 오픈이 되면서 초창기에 이제 유입되는 독자들도 많았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일 30일간 연재를 하다 보니까 이 작가의 글을 좀 믿고 계속 읽어볼 수 있겠는데 이런 댓글들 그리고 독자들 그리고 이제 제안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실감했죠. 되게 공개적으로 어떤 특정 플랫폼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글을 연재를 한다는 것의 힘을 이제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스스로 연재를 이제 해내시고 첫 책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가 2016년에 출간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져보니까 9년 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에세이 5권, 장편소설 1권, 그리고 이제 7번째 책. 정말 바지런히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는 사람의 문장 필사에는 작가님이 첫 책을 내고, 그다음 2번째 책을 내고, 그리고 이제 3번째 책을 쓸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건너왔던 작가의 고민? 이 부분도 살짝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첫 책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되게 무모하지만 되게 열정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에세이라는 장르 자체가 그렇잖아요. 에세이는 그 작가가 살아온 삶 자체가 이제 자기 고백적으로 드러나는 문학이다 보니까 굉장히 날 것 그대로의 뜨거운 이야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그것에 굉장히 매료되거든요. 그래서 첫 책은 굉장히 잘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의 첫 책도 아마 그랬죠. 저의 청춘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아니요, 첫 책 잘 되기 쉽지 않아요. 네. 네, 그 그렇지만, 당시에 네. 네. 근데 지금 해서 다시 9년 지나서 읽어보면 날 것 그대로의 되게 뜨거움이 있어요. 그 되게 간절함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글을 써왔고 그 엄청나게 묵혀둔 초고들을 계속해서 퇴고를 해왔으니까 잘 썼더라고요. 네.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썼지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맞아. 읽어보면은. 네. 근데 저는 지금은 그렇게 못 써요. 되돌아갈 수 네, 없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첫 책을 하고 나서 욕심이 생겨요. 작가가.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내가 작가라는 자각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내 글을 썼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인생을 썼어. 아, 이제 나 빨리 다음 책을 내서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막 욕심도 타오르고 계속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근데 이제 책 한 권을 써보면서 이 출판이 돌아가는 시스템도 알게 되고, 그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글감들이나 나의 글쓰기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책은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또 쓰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책을 썼는데, 근데 첫 번째 책이랑 두 번째 책 사이에 제가 되게 많이 비어 있어요, 시간이. 그때 네. 소환이지 않이를 낳고, 쌍둥이 형제를 낳고, 혼자서 막 분투하면서 육아하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쵸. 네. 네. 그 간절함을 막 꾹꾹 담아서 두 번째 책을 썼는데, 잘 안 됐어요. 그때 좀 많이 충격도 받고 스스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슬럼프에 네. 빠지고 했었는데, 왜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유명한 작가도 아니었고 이 작가의 글을 믿고 읽어줄 독자들이 아직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흘렀었잖아요. 첫 책 나온 후에 텀이 네, 텀이 많이 길었었어요. 한 3년 정도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제 책을 이제 기꺼이 읽어줄 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저에겐 좀 아픈 손가락? 왜냐하면 너무 저는 지금도 그 책을 보면 좋거든요. 너무 열심히 쓰고 간절히 썼으니까 되게 진심으로 썼고 그때만 쓸 수 있는 글이었고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사랑받지는 못했지만 근데 지금 요즘 밀리의 서재의 그 책이 좀 많이 뜨면서 오히려 역주행처럼 저한테는 소소한 역주행 제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사랑받고 있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아쉬움을 접었다가 나 이제 다시 글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내 생을 어쨌든 다 끌어다 썼으니까 맞아요. 제가 쓸 얘기 다 썼는데 이제 어떤 얘기 쓰지? 늘 에세이 작가님들이 부딪히는 어떤 벽. 저 쓸 거 다 썼는데요. 네.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채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 그러면 텀이 길어지죠. 네. 그럼 안 되죠. 독자들이 이제 잊어버리죠. 그 작가를 잊어버리죠. 네,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나 이제 어떤 얘기 써야 되지? 약간 진짜 어떤 한 인생의 레이스 한 챕터를 끝내고 나서 소진된 사람처럼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세 번째 책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푸드 에세이였었어요. 고등어, 띵 고등어라고 해서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바다처럼 짰다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이제 음식 에세이 시리즈로서의 띵 시리즈의 이제 한 권인데 그 제안이 작가님한테 좀 약간 터닝 포인트? 네, 근데 진짜 의외였거든요. 저는 요리를 잘 하지도 못하고 음식에도 막 그렇게 엄청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드러나지도 않았을 텐데 왜 나를 저자로 찾았을까라는 의문이 처음 들었는데 뭘 하셔요? 그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야 만다 그 표제작이 된 짧은 산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혼자서 애들 키우면서 분투하고 있을 때 글 쓰는 시간을 너무 확보하고 싶은데 글쓰기는 나한테 내가 작가라는 자격도 없고 나한테 돈도 오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루는 친정엄마가 올라와서는 또 밖에 나가서 글 쓰고 와라 라고 하면서 저를 떠밀어 주는데 그때 엄마가 너 밥도 못 챙겨 먹었으니까 계란물 토스트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 계란물 토스트를 해준 거를 먹고서는 밖에 나가서 글 쓰러 가는데 저기 엉엉 울면서 걸어가는 애엄마가 하나 있다. 이런 글이었었거든요. 네. 네. 그런 글이었는데 그 계란물 토스트를 어, 보고 어. 엄마의 식탁을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아하. 네, 엄마의 밥상. 네. 거기서부터 네. 시작했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 제가 엄마로서의 밥상은 어. 뭐 잘못 차려 네.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서서 밥 먹었거든요. 음. 서서 밥 먹다가 엄마한테 막 혼나고 막 음. 그랬는데 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 라인업이 너무 탐났기 때문이죠. 띵 시리즈 그렇죠. 라인업이 처음에 이다혜 작가님, 맞아. 밑강 작가님, 그리고 이제 힘을 주고 있던 시리즈이기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작가님들께 이런 기획 제안이 온다, 기획안이 왔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못 쓰겠다고 네. 거절하지 마시고, 맞아, 절대 거절하면 안 그거를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된다. 그런 여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맞아. 이렇게 꼭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 다시 집에 네. 돌아와서 네, 그때 아무튼 그 라인업을 보는데 막 김민철 작가님 계시고 막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내가 이 라인업에 어떻게든 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집에서 계속 이제 기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기획자 마인드로. 나한테 어떤 이야기가 있나?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해녀였던 거예요. 할머니가 해녀였고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들이 뭐 있었나? 라고 했더니 어렸을 때 제가 바닷마을에서 살면서 엄마의 고향에 살면서 엄마랑 이모들이랑 할머니가 잡아온 것들로 지어 먹었던 식탁이 있었던 거고 그 식탁이 지금 서울 사람들, 도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밥상이었던 거고 그게 다 추억이었던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이거를 써야 되겠다. 엄마의 엄마, 그리고 나의 엄마, 그리고 엄마가 된 나의 모녀 3대 식탁 이야기를 쓰는데 나는 이번에는 좀 취재하듯이 엄마랑 이모들한테 다 인터뷰를 해서 취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할머니는 지금 안 계시니까 이 이야기를 좀 소설처럼 각색해서 써보고 싶다라는 좀 그런 욕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했죠. 인터뷰하고 녹취 풀고 재구성하고 그거를 조금 더 쉽고 그리고 맛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그 과정들을 좀 세세하게 풀어내는 소설처럼 좀 청소년 소설을 쓴다는 생각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진짜 많은 편집자님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책을 딱 쓰고 나서 나는 이제 작가가 됐구나. 내가 아무것도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기획하고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써냈으니까 이제 나는 무엇이든 쓸 수 있겠구나. 네, 작가가 쓸 이야기가 없다고 투정하는 건 오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고등어를 보고 제가 네. 반해가지고 네. 이 작가님 누구야? 이러고서는 바로 눈을 뜨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출간을 하는 작가로 네. 이 생명력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런 포인트가 작가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 의지로 이제 나는 이제 끝인 것 같아. 바닥이 난 것 같아.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슬럼프에 빠지셨다가 이 기회가 온 것을 이제 다시 나의 스타일로 잡아가지고 그걸 딱 내놓았을 때 사실은 저는 그냥 꾸준히 쓰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인데 작가님들께도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거나 편집자들은 열심히 읽고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든 발견하고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게 어디서 발견될 거냐 하면은 정말 꾸준히 책을 내서 눈에 띄는 것만이 이제 제일 빠른 길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작가님이 그렇게 세 번째 책이 나오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지만 그냥 그 가장 최근에 책이 딱 나온 걸 보고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를 이제 딱 했다라고 해서 저의 관심사도 맞아서 이 책 뭐지 하고 봤는데 프롤로그부터 미쳤어요. 진짜
짧은 에세이니까 진짜 금방 읽기도 했고 근데 그 와중에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할머니와 엄마와 그리고 지금 아이들까지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특히나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신데 네. 아니 그 글만 보면 너무 입맛이 도는 거예요. 한때 그 고등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그 된장미역국 네 그거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걸 해먹어버리고 네 그런 식으로 작가님의 글에 정말 나를 반하게 했다. 이 작가님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책은 제가 방송작가 경험이 없었으면 못 썼을 책이에요. 네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네. 또 작가님의 쌓여있는 경험들이 여기에 다 녹아서. 왜 기획하고 취재하고 그것들을 풀어서 진짜 사람들이 읽기 쉽게 글로 바꿔 쓰는 건 물론이고 제가 모든 방송작가는 대부분의 방송작가는 입봉하면은 가장 처음 맞는 프로그램이 오지마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 밥상 취재하는 거거든요. 맛 표현을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 네, 자막으로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막으로 이 입맛 돌게 이 똑같은 맛을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연습을 했던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의성어, 의태어와 그 지역의 할머니들만이 할 수 있는 뭐 말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선명한 사랑의 차글차글차글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자미 굽는 그 소리. 근데 지금 와서 읽어보면 이런 거 되게 어떻게 썼지? 과거에 신기해요. 내가 나를 네. 어떻게 했지? 이렇게 세 번째 책까지 네. 하고 그 뒤로 이제 마음 쓰는 밤을 그렇죠. 만들게 됩니다. 네. 글쓰기 수업을 이제 계속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이제 다음 책을 원래는 이제 엄마들을 위한 글쓰기 수업을 이제 제안을 했다가 이제 엄마들을 위한 글쓰기만을 찾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인 글쓰기 이제 수업으로 경험으로 해서 써보자 해가지고 2022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에도 이제 나와 있기도 한데 망원의 네. 어느 한 굉장히 그 작은 구석의 공간에서 네네. 이제 그렇게 모여서 글쓰기 수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작가님이 이제 글쓰기 수업을 갈 때마다 두루마리 휴지를 챙겨서 갔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작가님이 정말 처음으로 글쓰기 수업의 선생님으로 네. 딱 데뷔하던 날 네. 네, 그날이 언젠지 궁금해요. 그게 동명의 마음 쓰는 밤이라는 책 제목과 동명의 똑같은 글쓰기 수업 이름이었었어요. 맞아요. 네, 네. 마음 쓰는 밤이라는 글쓰기 수업 그 이름을 제가 되게 열심히 고심해서 지었거든요. 중의적 표현으로 글도 쓰는데 서로에게 마음을 쓰는 밤에 열리는 이제 수업이다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게 신촌역이었었어요. 네, 신촌역에 되게 허름한 건물에서 모여서 글 쓰는데 근데 저는 모객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저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되게 허름한 곳에서 되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막 글을 썼는데 이제 처음으로 글쓰기 수업을 하니까 엄청 긴장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잘 들어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서 진짜 엄청 열심히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의 글을 다 모두 기억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진심은 진심밖에 안 통한다고 그게 이제 통하면서 진심의 주파수가 딱 맞았을 때 펑 하고 터져 나오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게 아직도 저한테는 되게 뜨겁게 남아있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모든 수업을 할 때마다 기록을 해놨었어요. 네. 그 다른 사람의 글도 짧게 다 기록을 해두고 맞아요. 그래서 마음 쓰는 밤을 할 때도 작가님이 글쓰기 수업에 이제 했던 글들을 네. 좀 모아주세요. 그랬더니 A4로 이만큼 또 이렇게 한 뭉텅이 갖고 와가지고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주셨던 그게 근데 글쓰기 그 수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남겨놓은 소회들 기록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을 안 해놨으면은 지금 못 쓰죠. 못 쓰죠. 네. 네. 생생하게 못 쓰는. 맞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글을 쓰지만 그 시기에 그 생생함을 담아서 다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한 5년 차쯤부터 이제 글쓰기 수업을 좀 꽤 2, 3년 이제 저는 이제 참여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글쓰기 수업을 해봤을 때 처음에 되게 당황했던 거는 굉장히 뭔가
낯선데 친밀한. 이상한 사이.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는데 글 한 편 읽은 거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인상과 이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 너무 이제 직접적으로 오고 그려지고 그래서 그 글이라는 특성이 진짜로 그 사람을 많이 알거나 오래 알고 지내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거리감을 확 좁혀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마음 쓰는 밤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마음들. 그렇다면 수업이 끝나면 마주칠 일 없을지 모를 적당히 멀고도 가까운 우리가 같이 나눠보자고. 네, 그런 글쓰기 수업을 늘 해오셨던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대규모로 많은 분들하고 만나긴 하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대략의 진짜 10명 소규모. 내외? 10명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8명? 네. 네네네. 그런 분들. 그리고 그 마음 쓰는 밤에 저는 아직도 그 기억에 남는 그 옥상의 화분에 나무가 되어보는 그 글. 그분은 지금도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네. 근데 그게 늘 심상이 되게 약간 쓸쓸하기도 하고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사실 모든 분들의 이름은 생각은 안 나거든요. 근데 글은 생각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 남는. 영화의 명장면을 되게 두고두고 그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면 기억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사람들을 좀 글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신기하다. 글의 네. 힘이다. 그래서 작가님들은 늘 항상 또 독자분들에게 그 글로 남아있죠. 그게 되게 생생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게요. 저도 독자들이 어떤 글로 남아있을지 궁금하긴 해요. 그 만나는 타이밍, 나의 인생에 정말 작가님이 옛날에 낸 책인데도 지금 읽고 거기에 감흥해서 작가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계가 달린 일과를 마치고 늦은 밤에 이제 줌으로 만나서 글쓰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저는 이제 작가님의 이 책에 대한 소개글을 쓰려고 막 검색을 해봤었어요. 네이버 블로그 막 이런 데를.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고수리 작가님을 내 인생의 첫 글쓰기 선생님 이렇게 딱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뭉클하기도 하고 글쓰기를 가르쳐 준다는 것 자체도 되게 누군가는 전혀 모를 일이기도 한데 그렇게 인생 첫 글쓰기 선생님이 되어주는 일은 작가님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글쓰기 수업에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사이버 대학교에 그 늦은 시간에 저희가 밤 10시, 11시에 수업을 하거든요. 네. 그 늦은 그때 시간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시작. 네. 그래서 거의 심야 강의로 달려요. 이제 라이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근데 그때 오시는 분들은 진짜 쉽지 않게 오신 거거든요. 너무 힘들게. 그 시간까지. 네,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뭐라도 더 배우고 싶고 뭐라도 더 하고 싶어서 잘 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꺼내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이야기로 또 다시 글을 쓰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게 그분들한테는 되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어떠한 터닝 포인트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을 열어주는 일 같아요. 제가 하는 게 지금 여기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여기 모였잖아요.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최대한 다정하고 최대한 헤아려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되게 힘들게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엄청난 이야기들이니까 또 그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쓰고 난 후에 이야기하고 난 후에 문을 열고 나갔을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저한테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 안내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희 책에는 그 글쓰기 루틴, 리추얼 이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늘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글 쓰고 싶지. 근데 음. 시간이 없어. 진짜 나 시간이 왜 없을까? 약간 이런 얘기 음. 많이 할 텐데. 근데 작가님이야말로 꽉 차 있잖아요. 24시간이. 네. 네. 그리고 주말과 평일에 온오프도 이제 꽉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이제 네. 지키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글을 좀 미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가님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진짜 글 쓸 시간이 없어요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수업 들으시는구나. 어. 숙제 못 해왔어요. 네. 아니, 근데 숙제는 어떻게든 해오시긴 해요. 근데 글 쓸 시간이 없다는 거는 내가 지켜야 할 마감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내가 꼭 굳이 글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누가 쓰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지금 글을 쓰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글 쓰시는 분들은 이 말은 안 하세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든 쓰니까. 쓰고 싶어서 쓰니까. 네. 근데 내가 글을 한번 써볼까 하는데 시간이 없네?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마감과 분량을 드리죠. 분량과 마감을 딱 드리면서 이 시간까지 이 분량으로 글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 거기에 지켜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 공동체가 진짜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혼자 쓰면 이걸 못 써요. 계속해서 쓸 수가 없고 글쓰기 공동체가 있으면 무한의 약속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면 좋고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을 탓하면서 미루지 말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좋다. 가장 간단한 거는 자기 글쓰기 루틴을 만드는 건데 그 루틴을 어떻게 만드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루틴이란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10분 글쓰기라고 해서 알람을 맞춰둔다거나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맞춰둬야 돼요. 가장 스스로 부담이 없고. 그러면 그때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글 써야지라는 그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루틴을 맞춰서 글을 쓴다거나 약속을 어쨌든 만들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하루에 하루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특정 요일은 이 시간에 가서 글을 쓴다라는 식으로 글쓰기도 나한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글을 쓰고 싶다, 내가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자기 스스로랑 좀 약속을 정해서 그렇게 실천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운동선수가 근육 만들듯이 계속 단련을 하잖아요. 그 경기에 뛰기 전에. 우리도 글을 써서 책이 되든 어쨌든 기고를 하든 완성된 글을 쓰기 전에 그 근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작가님이 15년 전까지만 해도 글을 쓰고 싶다 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어엿한 이제 작가가 되었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어서 계속 쓸 수 있는. 근데 작가님은 에세이뿐 아니라 네. 그림책도 장편소설도 이제 다양한 글쓰기를 넓혀가면서 이제 작가님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작가님을 추동하는 강력한 동기, 계속 쓸 수 있는 그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쓰게 만드는 그 힘이 궁금했습니다. 이게 생각했을 때 저는 좋은 글을 읽는 것과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글의 기준이 뭐냐면 생각해보면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재미가 있느냐, 감동이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저는 이 두 가지 제 마음을 움직이는 이 재미와 감동이 제가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장르 불문하고 일단 제가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고 싶은 것. 그게 계속해서 글을 쓰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넓게는. 네. 그렇게 매일 쓰고 계시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냥 즐거워서 씁니다. 그렇지만 마감이 계속 있는 건 괴롭기도 네, 하고 괴롭지만 감사합니다. 마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슬이 작가님 네. 계속 글 쓰도록 네. 저희가 계속 마감을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시간이 후루룩 갔네요. 네. 쓰는 사람의 문장 필사로 우리가 이제 독자분들을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일단 가까이는
5월 24일 토요일에 인천 아트북페어에서 작가님이 1시부터 3시까지 네. 그 인천 아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저도 출동을 해서 작가님 옆에서 좀 이렇게 같이 있어 볼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작업 책방 씀 이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저의 다정한 글쓰기 이웃 작업 책방 씀에서 6월 12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이제 첫 문장 필사, 쓰는 사람의 문장 필사 이제 북토크가 있을 예정이에요. 네, 항상 첫 북토크를 씀으로 열고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다정하고 좋아서 그러니까요. 네,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했고, 자세한 모집은 저희 유유이와 고슬 작가님 그리고 작업 책방 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네,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준비돼 있죠? 네, 제가 인천 부평구청역으로 출동합니다. 네, 이게 인천에서 이제 그 주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쓰는 하루라는 책방에서 6월 26일 목요일에 또 모임이 있을 예정이에요. 북토크가 있을 예정이에요. 이때도 저녁인가요? 네, 이때도 저녁입니다. 네. 이것도 고수리 작가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아마도 또 소식을 전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둠치 스테이션 오랜만에 출연하게 된 소감 한마디 마무리 멘트로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항상 그런 상상을 해요. 유이의 이지은 에디터리와 그리고 고수리 작가가 유퀴즈에 나가는 상상을 합니다. 저까지 같이? 아니, 작가 편집자 콤비가 이 듀오를 보셔라. 이 듀오가 나가서 우리가 이 한 오. 권의 책을, 이 몇 권의 책을 만들어 왔는데 그 책을 만들던 우여곡절과 그 과정들을 회고하는. 그런 상상을 저도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혼자 그리고 계셨네요. 저는 항상 그 상상이 커요. 저는 작가님을 저의 작가님을 내보낼 생각을 했지. 네. 듀오로 나갈 생각을 했지. 그 꿈의 씨앗이 바로 이 두둠치 스테이션이다. 그렇다. 네, 작가랑 편집자가 같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음 책을 만들어서 또 두둠치 스테이션에 나오는 날까지 또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또 열심히 아니야. 유유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항상 유유히를 꿈꾸는 열심히 달리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신줄 잡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대본에도 참 많은 정신줄이 놓여 있어서 깜짝 맞아요. 놀랐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저희 네. 이제 그쵸. 오늘 아침에 대본 쓰고 작가님하고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잘못된 링크 녹음하고. 보내주시고 정신 네. 차립시다. 네. 저희 또 이제 도서전에서 만나게 될 예정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 6월 18일에서 네. 22일까지 네. 5일간 수목금토일. 네. 그리고 이제 저는 6월 21일에 도서전에 출동할 예정이고요. 21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오시기로 했었나요? 네. 금요일이 아니라? 네. 저 주말에 가고 싶은데 가도 되나요? 그럼요. 작가님 메인 네. 시간대에 네. 딱 모시고 저희 네. 올 쓰는 사람의 문장 필사 이야기를 또 하고 사인 또 네. 보시면 바로바로 해드릴 거고 네. 저희 부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유유히를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꼭 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이 이제 상반기 마지막 방송이고 와. 이제 6월에 네. 그 도서전을 위해서 이제 방학을 한 달 갖고 이제 7월에 도서전 후일담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만나야 할 텐데요. 1년에 한 네. 번 있는 유유의 팝업 부스를 네.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 너무 기대됩니다. 모두 기대해 주시고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7월에 무사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